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쉬는 시간 직전에 했던 부분을 이제 교재랑 이제 싱크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110페이지 결정 트리 복잡도 제어하기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술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실습을 해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술들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서술들이 우리의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리프 노드가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진행하면 모델이 매우 복잡해지고 훈련 데이터에 과대적합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한 문장을 경험하신 거죠. 어떻게? 모든 리프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진행을 하면 결정 경계들이 너무 과하게 복잡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훈련 점수는 무조건 100점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연습 문제에서 100점을 맞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이제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대적합이 되는데,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혹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어, 깊이를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근데 그 깊이를 제한하는 것을 이게 이제 결정 틀이라고 부르다 보니까는 가지치기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나무에 가지를 친다. 뭐 이런 거죠. 그냥 말일 뿐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깊이 제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의 방법은 최대 깊이를 제한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나요? 리프, 이파리의 최대 개수를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이파리를 솎아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지 마.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형성된 결정 트리를 보고 분석한 다음에 이파리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고 그거보다는 적은 개수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이죠. 그냥 깊이를 그냥 제한하면 결과적으로 리프 노드의 개수도 제한이 되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깊이를 제한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고 이건 할 수는 있는데 약간 지엽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하고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분할을 했을 때 데이터 포인트의 최소 개수를 그 한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면 이런 거죠. 이거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여기서 분할을 했는데 이 분할이 되면서 여기에 노드에 딱 데이터 포인트가 한 개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상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뭐 3개나 5개 정도의 샘플이 들어있지 않으면 분할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요 최대 깊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 했고요. 비교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요 셀을 이제 복사하고 이제 붙여넣고 아래쪽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 민 샘플즈 리프에서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의 샘플이나 한 3개 정도의 샘플, 뭐 5개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 하면 자동적으로 최대 깊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 민 샘플즈 리프 노드를 했을 때 최대 깊이가 아까 6보다 좀 작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최대 깊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그 훈련과 시험 점수가 아까 최대 깊이를 이제 2로 제한했을 때와 이제 비슷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효과를 한번 보기 위해서 플라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서 실제로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리프 노드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동 깊이 제한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딱 정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괜찮은 설정일 수 있는데 혹시 좀 안 보이니까는 피규어를 조금 큼직하게 세로를 조금 길게 해보겠습니다. 15 정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 그 최소한 샘플이 5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기가 가능한데요. 얘는 뭐 당연히 되겠죠. 얘네들도 샘플이 이제 최소한 5개는 있으니까 분기가 이제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관건이죠. 그 43개가 되고 이제 8개로 끝나면서 됐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원래 분기가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안 일어났죠. 이게 순수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를 쪼개버리고 나서 그 최종적으로 형성됐을 때 5개 이하가 들어가게 되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못 쪼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쪼개면 제한에 걸려요. 여기서 못 쪼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34개 하고 1개가 남았는데 여기 이제 5개 샘플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면 무조건 5개 이하가 남겠죠. 5개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쪼개고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프 노드의 최소 표본의 개수를 제한을 하는 방식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최대 깊이가 제한이 되기는 하는데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리스를 통해서 교정 트리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는 이걸 뭐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캔서에다가 적용하면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일단 아무런 제한도 안 하고 일단 한번 성능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일반화 성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방금 전에 논의했던 뭐 최대 깊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민 샘플즈를 이제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캔서 데이터를 엑스트레인하고 엑스테스트로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뭐 하고요. 캔서 트리를 형성하고 일단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고 그 바로 이제 훈련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도를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100점 보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일단 100점은 그 따는 당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일반화 성능이죠. 근데 이 캔서에 대해서 KNN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 97 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KNN으로 97을 했는데 얘가 91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KNN보다 많이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이트 시작이 된 거죠. 이거 옮겨야 되겠죠. 한번 노력해 보시겠어요? 잠시 한
3분 정도 시간을 이제 앞서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비교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고리즘들을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사이클론에서 이제 트리에서 지금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 알고리즘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 몰라요. 이제 데이터마다 다르고요. 무조건 좋은 알고리즘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KNN도 이제 끌고 올게요. 그러면 이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KNN이 얼마고 이제 그 비교를 이제 해야 되니까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결정 트리 요 이제가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KNN으로 했을 때도 이제 얼마가 나온다. 그죠? 일단 neighbors 5로 하는데 이게 최선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바로 이제 fit을 이제 시켜버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확도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 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KNN 같은 경우에 훈련하고 시험이 97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왜 97이 아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제 이 KNN에 대해서 KNN 같은 경우에는 저 단위 정규화가 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랜덤 스테이트가 아까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KNN은 이제 그 원리상 단위 정규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위 정규화까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 프로세싱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해당 알고리즘에서 최선의 값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K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은 안 되고 요 fit하고 이제 트레인 하는 게 그냥 하면 안 되고 단위 정규화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결정 트리는 단위 정규화가 상관이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스케일러가 X 트레인 이제 스케일드로 따로 그 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결정 트리한테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준비를 해주고 KNN은 이제 스케일된 버전으로 해줘야 됩니다. 변수를 너무 많이 도입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제 스케일러로 트랜스폼을 해주는 걸로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랜덤 스테이트 값이 다르다 보니까 97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아까보다는 정교화를 안 했을 때보다 높죠. 그리고 여전히 일관적으로 결정 트리보다는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 그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어떤 문제를 이제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다 도입을 하고 그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훈련 시험 데이터는 똑같이 나눠서 비교를 해줘야 되고 하지만 어떤 거는 스케일링이 필요하고 어떤 거는 그 알고리즘의 원리상 스케일링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나서 결정 트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KNN의 경우에도 이 neighbors까지 그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값이 더 좋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단은 결정 트리가 KNN에 준하는 성능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혹시 이제 KNN이 그 5보다 더 나은 값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짜리 음악을 틀어 놓고요. 그 안에 결정 트리를 KNN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같이 따라서 한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노력해 볼까요? 일단은 결정 트리가 KNN보다 못하구만.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 플랫 트리를 이제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캔서 트리를 한번 이제 눈으로 이제 그 보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 결정 트리는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고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 트리 이제 그 보니까 이게 깊어요. 그죠? 깊은데 그래도 그 크게 엄청나게 이제 깊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최대 깊이가 이제 얼마인지도 한번 이제 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확정된 결정 트리가 이제 최대 깊이가 한 5 정도 됩니다. 깊진 않아요. 깊진 않은데 그러면은 이 최대 깊이를 한번 보고 나서 시험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요 최대 깊이가 깊어진 이유가 아마 이상치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반으로 그냥 그 잘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찾거든요. 이진 탐색 스타일로 하면은. 그래서 막 굳이 포문까지 돌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맥스 뎁스가 한 5, 6 정도 이제 되니까 한 반 정도 이제 까보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는지 보는 거죠. 한 뭐 3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최대 깊이를 이제 강제로 3으로 제한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해지는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정 트리의 최대 깊이를 3으로 하면 시험 점수가 오르진 않네요. 오르진 않았는데 훈련 점수는 이제 희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를 조금 희생을 했는데 시험 점수가 오르는 상황은 이제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 최대 깊이를 이렇게 제한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네. 그러면 이제 2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근데 최대 깊이를 2로 제한하니까 시험 점수를 너무 많이 희생합니다. 둘 다 너무 많이 희생하니까 그러면 이제 3 이하로 내려가기 좀 어렵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이제 이 민 샘플즈 리프 노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해 가지고 요게 이제 아까처럼 뭐 3개나 5개 정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죠. 혹시 그런 게 이제 그 도움이 되나 해서. 그러면은 이제 약간은 도움이 뭐 될랑말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 깊이 5 정도로 되면서 하나 정도 이제 제한이 됐는데 여전히 KNN을 못 이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한 3 정도로 제한을 해가지고 또 이제 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7 정도로 늘려볼까요? 근데 최대 깊이는 제한이 되는데 시험 점수가 이제 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한 5 정도가 적당한 값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이제 올리질 못하는 거죠. 야, 근데 그러면 이게 끝이야? 여기서 이제 더 못 올리고 있는데 아직 KN을 못 이겼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 결정 트리 정리와 요약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20페이지로 가서 보실까요? 이 알고리즘의 그 서머리입니다. 결정 트리는 이제 그 KNN과는 다르게 그 모형이 복잡하다. 이러한 서술이 좀 어울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복잡도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되는데 뭐 맥스뎁스를 깊이 제한하시거나 뭐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샘플의 개수를 이제 지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식인데 장점 첫 번째는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죠. if 일신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케일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x1에 대해서 고려하고 x2에 대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한쪽 직교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구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이때는 스케일링이 중요한데
한 번에 하나의 특성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규화, 표준화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톤을 덜 타죠. 근데 그런 장점이 있으면 뭐예요? 주요한 단점은 가지치기를 해도 일반화 성능이 잘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짱황입니다. 그럼 얘기 왜 했어? 뭐 방법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결정 트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990년대의 기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결정 트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앙상블 패키지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KNN은 아마 40년대나 50년대인 것 같아요. 맞나?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KNN 알고리즘 발명 시점. 네, 제 기억이 맞네요. 1950년대 이제 초창기에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거는 1970년대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정도까지 정리가 되고 결정 트리는 이제 1980년대 그리고 얘는 이제 90년대입니다. 연대기적인 발전을 보는 것도 그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교해서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불길한 이제 캔서 포레스트이고요. 얘는 아직 잘 모르니까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핏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정확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령 모르는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그냥 기본 설정으로 수행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제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KNN이 아직도 왕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정 트리 이제 최대 깊이 제한을 했고 랜덤 포레스트를 했는데 결정 트리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그죠? 이게 그 무조건 만능의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나중에 나온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90년대에 나왔으니까는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1970년대 이전에 개발된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발된 알고리즘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딥러닝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이제 그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 못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결정 트리의 단점을 극복한다고 하는 랜덤 포레스트를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번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극적인 향상이 있지 않았네요. 소폭 향상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 트리의 원리는 알았는데 현재 캔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랜덤 스테이트 0으로 잡았을 때 하필이면 결정 트리가 좀 불리한 그런 훈련과 시험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수들은 여러 가지 다른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집합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그 교차 검증이라는 기법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전처리 단계가 들어가면은 코드가 좀 번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 단계가 들어가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편리합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KNN 쪽에서 필요한데요. 이 스케일러로 이제 직접 트랜스폼을 해주는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요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이제 통해서요.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제 제공해주고 다음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여러 실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그 코드가 아주 번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처리 과정이 그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코드의 관리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년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1년의 공정을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X 트레인을 그냥 거쳐도 민맥스를 거친 다음에 KNN한테 넘어갑니다. 한번 그 효과를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그냥 아까 트랜스폼을 직접 안 하셔도요. 원래대로 99, 95의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한번 그 지워 볼게요. 이러면은 사실 파이프를 만드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전에 94, 92 정도로 내려오면서 그 실제로 스케일링이 안 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 처리가 들어갔을 때 코드 관리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는 그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튜닝을 안 했잖아요. 이게 5가 그 최고로 좋은 값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드 설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튜닝까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얘를 KNN 튜닝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 설치에 파이프일 수 있는 대상 모형을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의 범위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파이프인 경우에는 이 인자가 누구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의 N 네이버스를 설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것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코드를 많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KN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최적의 이웃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적 설정을 이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파람 그리드가 이제 설정의 범위인데, 이 설정의 범위가 이제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요 KNN이 그냥 KNN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 것이라서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구성 요소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N 네이버스라고만 말하면은 누구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의 N 네이버스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구성 요소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밑줄이 두 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잠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전반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걸쳐서 그 소개를 이제 드린 건데, 순차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파이프라인을 간단하니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빅픽처를 좀 보기 위해서
2장의 지도학습에서 지금 K 최근접 비율하고 결정트리랑 결정트리 이제 앙상블이 소개가 이제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이제 됐냐면 첫 번째로는 그 20페이지의 그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 해당 부분 416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입력 데이터의 표현 형태에 매우 민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KNN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단위를 스케일을 조정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이제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과 머신러닝 모델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공정을 직접 관리하시면 변수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교재에서는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했지만은 그 캔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KNN이 됐든 뭐든 이제 비슷하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KNN은 둘 다 이제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이라서 논의가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415페이지에서 데이터 이제 적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 이제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엑스트레인 스케일들을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하고 이거를 직접 변환을 해서 스케일이 변환된 것을 이제 넘겨주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스케일드로 변환을 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측정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는 변수 관리가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426페이지로 전진해 보겠습니다.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민맥스 스케일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 됐든 KN이 됐든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 주면 그냥 원래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각각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좀 살펴볼게요. KNN을 원래 이제 그냥 만들었을 때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는 요겁니다. 그런데 메이크 파이프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는 얘가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거친 결과가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되면은 요 네임드 스텝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공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 각각에 접근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그 공정의 명칭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KNN에서 K네이버스 요거를 이제 직접 입력하시면 이제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nNeighbors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에서 각각 개별적인 속성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그 사전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K의 nNeighbors라고 하는 것이 기본값이 5인데 우리가 저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그 다른 값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nNeighbors가 5인데 우리가 이제 그 공정의 특정한 그 과정에 접근을 해서 그 nNeighbors를 이제 3으로 설정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 nNeighbors가 실제로 이제 3인가 여부를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5였지만 우리가 이제 사후에 공정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웃수를 이제 3으로 설정하면은 그 이후에 그 해당 공정의 이웃수가 이제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프라인의 각 공정의 매개 변수, 각 공정에 접근하고 그 공정의 이제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파이프라인에서 그 각각의 이제 단계에 접근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부분은 417페이지 단계 속성에 접근하기 에서 418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named steps에서 뭐 PCA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면은 그것에 이제 객체의 속성에 접근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언제 쓰일까요? 튜닝을 할 때 쓰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353페이지 그리드 서치에서 그리드 서치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리드 설치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는 매개 변수를 대상으로 그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 서술은 조금 정교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한 범위 내의 조합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뭐 지금 서포트 벡터 머신을 계속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C라고 하는 설정이 있고요. 감마라고 하는 설정이 주요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C의 범위를 우리가 0.001부터 100까지 이렇게 이제 바꾸고자 정했어요. 그러면은 가능한 모든 조합이 아니고 우리가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마도 이제 같은 조합에서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튜닝한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요 파람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탐색의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는 이웃수를 1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범위를 한번 탐색을 해봐. 그러면서 성능이 얼마인지를 측정해보고 그 중에서 베스트 성능을 골라줘. 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수행해야 될 때 여러 알고리즘을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훑으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알고리즘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 비교하면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계학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